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성파인텍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급 납입으로 최대 주주가 기존 김병준 씨 외 3인에서 GMU 홀딩스 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재미니 투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AT테크놀로지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해제, 취소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바른손 E&A는 중국 업체와 맺었던 68억 8,500만 규모의 케인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릴 텐데요. 먼저 볼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제는 중형주가 빛날 차례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인 중형주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소형주는 높은 신용 잔고와 또 고객 예탁금 강소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둔화, 또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을 고려하면 중형주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점이라는 판단인데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중형주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202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9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FOMC 회의를 기점을 정점으로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고요. 국내 증시에서 8개월째 연속 외국인들은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 내 선별적인 접근 또 3, 4분기 실적 모멘텀 강화 업종 위주로 관심을 제고해보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기관이 매수 중인 대형주로 집중해보자라고 한 줄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코스피는 2,000포인트 안착 여부와 2,050포인트 돌파 여부를 결정할 요인으로 수급을 꼽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 수급을 이끄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종목별 차별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기관이죠. 7월 이후 기관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순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기관이 1,000억 이상 순매수한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평균 13%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선별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높여보자라고 조언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새벽 3시쯤이면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좀 뭐 우리나라는 어제도 그 양봉이 나왔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왔었고 코스닥도 아주 활발한 테마주로 이렇게 내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내일 이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미제에 빠져 있어서 선반영 돼 있어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월에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뭐 투자 심리는 별로 뭐 대형주 쪽으로 좋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결국 그 추세 자체는 윗방향으로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호흡을 좀 길게, 방망이를 좀 길게 가는 그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짧게보다는 좀 길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우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 안에서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지지 라인을 잡고 요 위에 24% 구간 요 안에서 되돌림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무적인 건 뭐냐면 저점을 계속 종가가
살짝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랫방향보다 윗방향으로 더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1년 내내, 2년 내내 막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쌓였어요. 그 시장 별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방향 자체를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도 위에 고가 있죠. 신고가 있고 아직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중간값에 눌림목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백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가 제대로 이렇게 잡혀서 움직이는 자리죠. 이렇게 금보다는 백금 쪽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금 쪽에 원자재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네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요 라인이 저항 라인이죠. 이렇게 저항 라인 잡아놓고 밑으로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 더 밑으로 빠졌다가 1,100원대 한번 밑으로 찍고 다시 움직이는 포지션을 잡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도 3.포인트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이건 단파동이 많아요. 단봉들이 많죠. 이렇게 단봉들이 많다는 거는 추세를 만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자, WTI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45달러. 자, 밑에 45달러 밑에는 매수. 그 다음에 50달러는 매도.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드 전략을 아마 잡을 겁니다. 그래서 45달러까지 잡아놓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는 자, 어제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백허그의 양봉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백허그, 그 다음에 양봉, 이적이 나왔죠. 그러면 요 라인까지 한 번 더 칠 겁니다. 여기 2020, 요 라인까지 한 2030포인트 되겠네요. 203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한 번 더 위로, 여기 긴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2적을 만들면 3적을 만들고, 3적에서 3적 이륙 패턴, 4적 이륙, 7적 이륙, 6적 이륙, 12 양도를 만드는 기본적인 패턴들을 만듭니다. 2적이 제대로 완성되면 3적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적이 나오고 3적 이륙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관심을 좀 더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이쪽 저점 비석형의 양봉, 캔들을 잡아먹는 이쪽이 저점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아침에 시가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8, 그 다음에 코스닥은 0.11 이렇게 동시효과가 예상 체결가가 형성이 되네요. 장 시작 전에 한번 볼게요. 어느 쪽에 매기가 조금 붙어 있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테크 삼연형태 이거 저거죠. 지진 관련주였죠. 코리아 IS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진 관련주가 어제 시장이 조금 종가보험에 많이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 Q캐피탈, IM, 자, 그 다음 파인 디지털, 그 다음에 옴니시스템. 옴니시스템은 스마트 시티 쪽으로 묶여 있어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망 이벤트 용보학은 세종시스테마, 용보학, 유라테크 이쪽으로 많이 매기가 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또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강하게 움직이진 않고 테마 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테마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을 할게요. 반망회를 짧게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상향보다 밑에서 잡아서 대형주 같은 거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갖고 대형주는 좀 스윙 쭉 끌고 가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굴 팍팍. 예,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코멘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내성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 적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김영구 멘토님은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분석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한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샘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하반기부터 실적 둔화를 이끌어왔던 인테리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신규점 매출 증가로 인테리어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2분기에는 각각 한 개씩 직영점을, 그다음에 8월에는 대전점, 9월에는 하남점 표준 매장을 오픈하고 또 연내 한 개점 추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있고요. 특히 표준 매장의 경우에는 대형 매장 대리점주들 간의 경쟁 체제를 기반으로 기존 일반 대리점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반점 대비 매출 신장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 이후부터는 입주량 증가에 따른 이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인테리어 매출 성장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B2B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매출이 확대되고 고정비가 커버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은 건자재로 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쟁 사업 대비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좀 약한데 이제 물류 시공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공기간 단축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감축은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샘만에 누릴 수 있는 경쟁력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콜마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화장품 OEM, ODM 회사인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스 앤 패키징사 인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너무 기니까 이하 이제 PT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PTP사의 경우에는 이제 로레알, 코티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색조 화장품 중심의 OEM,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향후 기초 기능성 화장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콜마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PTP사의 기초 부분 생산 능력을 크게 키워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콜마 또한 유통 파트너사인 웜저를 통해서 신규 로컬 고객사 확보 등으로 미주 지역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인수는 지분 51%를 자체 현금으로 17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 가격은 지난해 PR 기준 11배 수준으로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글로벌 사업 역량 및 수출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MH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강점인데요. KMH는 2000년에 설립됐는데 방송 송출 및 전문 채널 사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는 뉴스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MH 하이텍은 반도체 재료 사업을, 그리고 팍스넷은 증권정보 서비스 및 금융 솔루션 제공 사업을, 그리고 KMH 신라레저는 골프장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안정적인 본업이 유지되면서 이제 이런 관계사를 통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업인 송출 사업은 방송 채널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송해주는 사업인데, KMH가 업계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체 간 경쟁 구도가 완화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HD 방송에서 UHD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채널 운용 사업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D1 그리고 헝그레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경제랑 팍스넷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KMH가 55.6%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경제는 전체 매출의 80%가 광고를 통해 발생하고 최근 취업 아카데미와 평생직업교육원 등 HR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시아경제가 44.5%를 보유 중인 팍스넷은 RMS 사업이 주수익원인데 저축은행의 주식 대출을 담보로 수수료를 인식하는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MH 신라레저는 KMH를 비롯한 관계사들이 6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구 신라 CC로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약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할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 두 분께 한 말씀씩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정윤성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특히나 뭐 내일 같은 경우 역시나 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우선 뭐 동결 쪽으로 우선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우선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뭐 한 10% 정도 때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 동결을 하는 부분 우선 동결을 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차라리 인상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그 국내 증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대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최대의 변수는 뭐 실적, 뭐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해외 쪽에 변수가 더욱더 중요한 국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그 박스권에 대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멘텀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변수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투자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우선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고요. 우선은 이런 투자 전략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확하게 이제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싸게 잡아서 어떤 구간을 짧게 먹고 가는 그런 전략이 더욱더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현금을 많이 놔두자, 뭐 아니면 이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종목에서 자신 있는 종목들이 나왔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뭐 이런 뭐 FOMC 회의 앞두고서도 100%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FOMC 회의 지나더라도 확실한 종목들이 없으면 이렇다 할 모멘텀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김영철 팀장님은 참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전에 어떤 포인트를 짚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최근 흐름, 그러니까 연휴 이후의 흐름이나 아니면 연휴 전의 흐름이나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흐름이랑 삼성전자 차트 비슷하게 놓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끌어올렸었던 것도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그 배터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뭐 SK 하이닉스 정도의 IT, 뭐 반도체 이쪽 빼고는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IT,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시장에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자금들이 테마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 관련된 테마, 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진 관련된 테마주 이쪽으로도 뭐 매기가 좀 쏠리면서 일부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아마 오늘 지금 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뭐 일본 지진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뭐 지진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뚜렷하게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테마주들만 좀 강세를 보여주는 답답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21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까지 2025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성 소장님. 네, 대체로 차분한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지금 며칠 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또 확인하고 가는 모습, 또 차익을 일정 부분 좀 덜고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가장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우선은 삼성전자의 최근 들어서의 반등세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IT 전반적으로 또 호조세를 좀 보일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동무대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오늘은 1.2%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0.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2.8%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LG전자도 0.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LG그룹주들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OCI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0.7%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확실히 그 코스피 내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 내에서의 그 선별적인 움직임 또 이 움직임이 길게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자에서도 건설주 또 태양광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0.4%의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현대상사는 오늘 2%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성의 그런 반등세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0.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제철은 0.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보면 모비스가 오늘 2% 비교적 좀 큰 폭의 낙폭이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 0.5%에서 7%대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4% 내린 2022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이 됐네요. 0.3%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도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 0.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ENM 그리고 메디톡스, 코미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사실 어제장에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휴젤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는 지금 한 0.63% 정도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제장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과거에는 메디톡스 중심으로 좀 이 필러나 아니면 보톡스 관련된 피부 미용이 대장주였다라고 메디톡스가 대장주였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휴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시총 코스닥 시총 4위 정도를 하고 있고 휴젤은 어느덧 이제 8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휴젤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상장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쪽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지진 관련된 테마주라고 해야 되죠.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엔텍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8%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최근에 유닛 테스트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반도체 부품 쪽, 장비 쪽 이런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바이오 제약 쪽도 뭐 한미약품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어제 이제 오후 그리고 오늘에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왔는데 미래에셋 뭐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가 그 이제 뭐 신사업 그러니까 뭐 바이오 쪽 이쪽으로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라는 그 이슈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충분히 좀 관심을 뭐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2% 정도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에 주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8월 일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9.6%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한 결과였고요. 또 일본의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는데 8월 무역 수지 예비치가 187억엔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적자는 3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시장은 당초 2천억엔 흑자를 기대한 바 있습니다. 자, 일본은행은 오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내놓을 텐데요. 시장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점심때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내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어떤지 업종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지 분석해볼까요? 정인성 기자님. 네,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선물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현물 쪽에서의 기관들의 매도세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기관들 오늘도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기관들 매도세를 보면 뭐 전 종목을 덜어낸다라기보다는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덜어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파생 쪽을 보면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특히나 추석 전에 매도세는 우선 삼성전자의 노트 7 폭발 이후 지수 급락 이전부터 지금 매도세가 나왔었죠.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도세 미리 좀 예견하는 그런 지수 하락에 대한 매도세가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자에서 보면 3,600계약의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이 선물 매도는 지수 급락에 대한 부분이다라기보다도 기존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셔닝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덜어내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방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매도의 포지션보다는 중립에 대한 포지셔닝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밤 사이에 있을 FOMC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전에 우선 덜고 좀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접근 방법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도 최근 들어서도 좀 보수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시 또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도 보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지난주에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시장에서의 그런 마트 형격인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 그래도 좀 담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 별로였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노트7에 대한 여파는 있겠지만 그 이후 다시 정상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전력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 많이 샀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세, 누진세 폭탄에 대해서 고지서 받고 좀 깜짝 놀라신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선 한국전력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를 최근 들어서 다시 낙폭이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는 역시나 장기적으로 네이버를 이제 롱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밀리고 나서 이제 저가 때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한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모비스를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부분 보여주면서 좀 부담 없는 종목군들 내에서 어떤 뭐 미습 방향을 보기보다도 우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공통되게 샀던 종목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자 같은 경우부터 보면 특히나 코스피 내에서의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하반기 때의 어떤 모멘텀을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어제자의 그런 포지셔닝을 통해서 한번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수급 상황 봤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최근에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징주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김영철 팀장. 네,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두 수급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7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딱히 매수할 게 없다 보니까 중소형주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밀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테마주 위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뭐 오늘장에서도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지진 관련된 테마 종목들 강세 움직임이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 대선이라고 할 수 있죠.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확산 또는 이제 뭐 축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테마주였었던 보성 파워텍이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JST나가 또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된 인맥 뭐 테마 이슈로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장에서도 강세가 좀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과거에 로만손이었죠. 로만손이었는데 JST나로 서명 변경하고 지금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붙으면서 오늘장에는 뭐 특징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 뭐 특징적인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FNC엔터 같은 경우가 오늘장에 한 9%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뚜렷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뭐 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영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FNC엔터가 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K하이닉스 강세 움직임과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유니테스트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주가가 꺾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같이 밀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땡길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 순환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모멘텀적인 측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한번 그 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MK트렌드나 뭐 태평양물산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 한 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이쪽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같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코스닥 수급 상황 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3원 80전 하락한 1116원 80전에 개장하였습니다. 금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와 내일 미 연준의 FOMC를 앞둔 관망 분위기 속 글로벌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주택지표의 부진 영향으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유로와 파운드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은 이벤트 대기에 따른 경제 심리 속에 전일 현물환율 종가 대비 2원 95전 하락한 1118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서울한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일 장중 발표 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방향성이 다소 제한된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관망 심리가 달러원 하단을, 그리고 2월 내고 물량을 비롯한 국내 수급상 달러화 매도 물량이 달러원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 움직임에 따른 달러원 환율 움직임에 연동되어 오후장에서는 달러원 환율 역시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한계에 직면하여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는 현재 달러엔 기준으로 101엔대 중반에 위치하며 연초 고점 대비 약 17%가량 달러화 대비 절상된 상태입니다.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한계 인식 속에서 최근 정책회의 결정 때마다 달러엔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 이후에 달러엔 흐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이 엔화 약세 유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달러엔 환율이 급락할 경우 금일 달러원 환율 역시 낙폭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미국 9월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점은 시장 변동성을 다소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내일 새벽 발표될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달러원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벤트 결과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10원에서 1125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제가 종목들이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팻말을 들어서 사도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좀 분석해 볼 만한 종목은 이번에는 종목이 아니고 반기문 테마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좀 많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오늘 또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반기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네, 김영철 팀장께서 중립 의견 주셨으니까요.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5년에 한 번씩 오는 저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이상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자산의 전체 큰 비중을 이런 이제 테마주에 넣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투자의 방법이지만 소량이나 아니면은 일부 비중 정도는 저는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가면은 더욱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분명히 종목들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물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큰 수혜나 아니면 기업 가치의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기사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면을 보면 그냥 인맥 위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량 부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새로운 종목들 어제 오늘 부각된 JST나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만들어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찾기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리아 그리고 CCS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빠진 부분들 빠진 거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리아나 CCS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시에 일부 정말로 뭐 전체 그 자산의 한 5% 정도의 이제 뭐 금액 정도는 뭐 비중 정도는 저는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이리아나 CCS 정도는 조정 시 매수 가능하겠다. 비중은 한 5%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쭤봤고요. 간단하게 정윤석 선생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왜 노 하셨는지? 우선은 너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좀 밀릴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들어가더라도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대선 테마주는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불확실성이 연속이 돼 있다 보면 테마주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종목적인 측면에서 워낙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난립을 할 수밖에 없지만 워낙 반기문 테마주와 지진 관련주들 지금 너무 많이 쏠려져 있다라는 부분은 급락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때 뭐 반기문 테마주든지 여러 가지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다.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얘기만 하면 반기문 테마주와 뭐 지진 관련주 얘기만 나오고요. 반기문 테마주도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정말 요즘은 뭐 롯데칠성까지 테마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이다 좋아하셨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사돈의 팔촌의 동창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니까 사실 조금 좀 논리적인 좀 부분이 좀 나오면 조금 더 모멘텀 좀 강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끼워 맞춘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도 다들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목을 좀 여쭤볼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3, 2, 1. 예, 두 분 다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숨 돌리신 김영철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만 원 언더 정도에서는 충분히 뭐 좀 접근을 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 조정에 같이 맞물려서 28,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장에 좀 리바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 그러니까 32,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발 매수에도 좀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OLED에 대한 부분들 뭐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수혜를 뭐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한 3만 원대, 3만 2천 원대 한 두 개 정도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에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뭐 28,000원대나 아니면 29,000원대 언더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LG 디스플레이 3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앞서서도 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매수 의견 주신 거고요. 정윤선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7에 대한 부분 6 이후
좀 생각보다도 초기에 판매량, 초기 이제 선주문 물량이 생각보다 한 4배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 LG 디스플레이가 조명을 받기를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철수에 대한 부분, 이런 뭐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패널 가격 같은 경우도 점차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상당히 좀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데 한 29,150원인데 오늘 조금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저도 뭐 팀장님하고 좀 같은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28,000원대 후반 정도부터는 우선 좀 들어가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28,000원대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은 두 분 다 같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지진 관련주를 또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반기문 테마주 지진 관련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진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어제 부산 쪽에서 또 여진 소식이 있었고요. 일본도 난립니다. 일본은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6.3 정도 규모의 강진 소식까지 전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종목 사볼까요? 일단은 뭐 사실 지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뭐 일본 쪽에 지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해저 터널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 뭐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철강 관련된 이슈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그 지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진 자체가 뭐 올해 연말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테마 이슈는 분명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장주는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삼형 엠텍입니다. 삼형 엠텍이 사실 뭐 강하게 제일 시세를 좀 뽑아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강하게 시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는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갭을 어느 정도 좀 메꾼 다음에는 한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원하는 대장주격으로는 삼형 엠텍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도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뭐 관심을 이쪽으로 뭐 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일단은 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나 아니면 그 해저 터널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그 사업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덜 움직인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진이 계속 이제 남해 쪽에서 남쪽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10월 1, 2, 3 이렇게 휴가 내서 놀러 가려고 했던 분들도 가면 안 되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뭐 여행이나 유통 또 레저 관련주들도 좀 타격이 있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생각이 되는데 정인선 소장님. 예, 매수 의견 아니셨죠? 중립이셨죠? 네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은 뭐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되고 있고 지금 뭐 공포감이 그게 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울 때는 저도 사고 싶거든요, 사실은 급등하더라도. 근데 그때 꼭 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내가 사고 싶을 때는 항상 물리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경향이 있고 우선은 사실 중요한 거는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 끝날 테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반기문 테마는 연관성이 적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뭐 친척이 어디를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좋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 동창 아니면 한 동네에 살았던 분이 대표다. 지금 연락도 안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인 연관이 없죠. 하지만 지진 테마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내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법제화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많이 바뀔 수 있고, 건설 쪽을 이제 올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 좀 더 강도 높게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아파트 쪽은 우선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좀 오래된 가옥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취약하게 돼 있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앞으로도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뭐 기초적인 건설주들부터 해서 좀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타이밍은 저는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좀 찾은 다음에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5.8 규모가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강진이 났었죠. 그래서 이 강진이 나왔었는데 어제자 뉴스를 보면 여진이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세 쪽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지진 관련주들은 있지만 그 갭이 있을 때는 주가 다시 한번 휘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진 관련주 투자해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뭐 핵심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미국 금리는 뭐 인상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경우 혹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항상 계속해서 상존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경우에 그럼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어쨌든 뭐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점 따라서 덩달아서 그 엔화도 강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화 강세나 물가 하락이 이제 지금 계속 같이 나타나는 지금 딜레마의 측면에 있다는 측면. 그 지난 6월 달에 이제 브렉시트를 겪고 나서 4년간 아베노믹스 정책이 한순간에 이제 그 뭐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또 상황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뭐 달러나 엔화 강세가 전환됐을 때에는 자동차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나서 지금 계속 그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보면은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뭐 거의 6년 동안 최저치 수준의 주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뭐 주식에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현대모비스가 기관 매수 1위 종목일 만큼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이제 관심권에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탑픽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트는 지금 그러니까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상당히 괜찮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수급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어떤 그 시장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미국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 쪽에 특히 이제 현대차나 모비스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또 뭐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죠. 뭐 만도나 그 기타 이제 부품주들도 좋은데, 일단 뭐 대장주 현대차를 비롯해서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현대차가 먼저 반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완성차 업체 종목들을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왔는데 현대차 지금 시점 부담 없는 가격대다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일본 은행이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내놓을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엔화는 강세를 보일 거고 반사 이익을 국내 수출주 쪽에서 자동차가 입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나흘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이제 사도 될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네요. 정윤석 소장께서 사도 된다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턴어라운드 종목의 대표적인 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보더라도 한 PER 한 8배에서 9배 정도 상당히 좀 부담 없는 가격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좀 멀티플을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성장성적인 측면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든파이브 아울렛이라든지 남양주 동탄 아울렛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가고 있는데,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위로의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남양주 동탄 이쪽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인구수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M&A를 시도를 하면서 기존의 백화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지주사적인 역할로 변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동양매직이라든지 SK네트워크스 이제 패션 사업부 인수에 대한 부분인데, 인수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현금을 통해서 어떤 신사업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사업을 M&A를 통해서 하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선은 SK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최근 들어서 한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항저우 유한공사와 이제 독점 납품 계약 체결 소식이 있고, 그 이후 보면 중국이 지난주 실물 경제 지표를 보여줬던 부분을 보면 상당히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견조하게 나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국 실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던 부분, 그 중에서도 또 패션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어떤 중국 소비주에 대한 테마주로서도 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좀 패션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백화점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냥 재미가 우선 없고 성장성적인 측면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덧 주가가 빠져서 이제 한 11만 5천 원 선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지금 올해 지금 거의 신저점을 보여주고 어제자에서 이제 바닥을 좀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지금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정인성 소장께서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영철 팀장님은 의견이 다르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죠?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지금 가격대가 사실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12만 원 언더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제 코멘트를 하셨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M&A랑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려면 사실 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크게 반영이 되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어서 딱히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재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그 한섬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차라리 현대백화점 전체적인 큰 그룹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섬이 가장 좀 뭐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적인 측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쪽 이제 의류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멘텀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똑같이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현대백화점도 하단권에서 접근을 해 볼만 하지만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좀 차트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가운데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대백화점보다는 한섬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현대백화점보다는 한섬 쪽으로 사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한섬이 4% 넘게 급등을 했었죠. 중국의 한 유통업체와 시스템 업무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나요? 한 0.5% 정도 오르고 있네요. 이 자리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뭐 39,000원에서 38,000원 사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뭐 한 4%대 급등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직전 가격대가 한 37,000원대거든요. 근데 네. 크게 보면은 최근에 한 37,000원에서 뭐 한 43,000원 이렇게 박스로 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섬까지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도 강세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제 거의 뭐 종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0.26%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 거의 뭐 12%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인데요.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다. 이렇게 또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입니다. 3, 2, 1. 드신 거죠? 예,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정윤석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사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오늘 우선은- 많이 오르는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우선은 걔가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10%가 그냥 대형주 2, 3% 움직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선은 뭐 오늘 뭐 10몇 프로 올랐기 때문에 뭐 바로 지금 사기보다도 우선은 뭐 가격적으로 좀 뭐 가격을 뭐 매기기보다도 우선 이평선에 좀 도달을 해 있는 그런 가격대면 우선은 접근해봐야 되는데 좀 사면서도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우선 그런 면에서도 본다라고 해도 지금 뭐 크게 모멘텀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좀 매매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선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번에도 뭐 중국 스마트 시티 건설 수백조 규모의 그런 부분이지만 옴니 시스템이 과연 이 작은 회사가 얼마나 큰 수주를 받을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에도 좀 많이 엮이는 그런 좀 뭐 끼가 있다라고 할까요? 우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여기 붙이면 뭐 한전 이제 뭐 스마트 전력 테마주로서도 묶이고 중국 스마트 시티에서도 묶이고 하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긴 한데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제 자리라는 거죠. 지금 자리대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갖고 가기보다도 우선 3,000원대 밑에서 사서 한 3,500원 선에서 팔고 가는 그런 전략의 그런 종목으로 좀 보면서 좀 가볍게 생각해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스마트 시티는 우선 말 그대로 분당만한 대형 신도시가 중국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매년 생겨나고 있고 농촌에서 도시 쪽으로 이주를 해야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는 GDP 성장률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 빨리 이주를 시키고 2차 산업, 3차 산업 쪽으로 인력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공해가 상당히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선은 지금 현재 중국은 법제화를 아예 시켜놨죠. 건물을 올릴 때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무조건 만드는 그런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도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전기차 시설로 다니게끔 돼 있지 개인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에는 좀 더
불편한, 차라리 대중교통이 좀 편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테마가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옴니 시스템은 사실 거기에서 큰 이슈를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냥 곁다리에 넣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재미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옴니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오늘 정윤성 소장께서는 옴니 시스템 사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영철 팀장께서는 중립 의견을 내셨는데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뭐 끼는 있는 종목입니다. 분명히 움직일 때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상한가도 뭐 심심치 않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목인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 연속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막 나타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장 급등하고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은 뭐 중립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슈, 뭐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은 현재 뭐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강하게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러한 요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온 거는 이제 뭐 이러한 이제 공급 계약이나 뭐 MOU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고민이 돼서 중립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끼는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정시나 아니면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2,700원 언더에서는 한 차례씩 이제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정도를 노려보면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옴니 시스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LG화학입니다. 오늘 LG화학이 3%나 급등세를 보입니다. 23만 9천 원 선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형주인 LG화학이 가는데 이 종목 오늘 사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김영철 팀장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겠죠? 예. 사실 뭐 LG화학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이슈, 이쪽으로 뭐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4만원 언더에서 22만원 뭐 사이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분석 없이 그냥 가격적인 부분들로도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리바운드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충분히 뭐 접근을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감이 있다. 22만 원, 23만 원 선에서는 접근 가능하겠다. LG화학 분석 들어봤고요. 정윤성 소장께서는 중립하셨잖아요. 예. 네네. 우선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우려점이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LG화학 하면 뭐니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거의 뭐 이제 한국 업체를 지금 따라잡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는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전기차를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을 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뭐 소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새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뉴스 보면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분 SDI 빠지고 이제 중국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좀 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고 가는 종목들과 경쟁하는 종목군들 그 두 가지에 대한 주가의 차별화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테마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얻는 종목군들, 좀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갖고
할 수 있지만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뭐 기술력이 월등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사실상 보여주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외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내 업종보다는 업고 갈 수 있는 소비 쪽 이런 쪽으로 매수를 집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장 특징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는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요, 마켓서치 10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경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도 이제 3, 4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해운업종 지금 투자 적기일까요?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 10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는데 끝까지 시장 상황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